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내부 상황보고서에 적힌 시간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이자 2024년 대선의 향방을 가를 미국의 중간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상원은 초박빙 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받은 자금의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했지만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어 54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다음 달로 예상되는 7차 유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는 재개발 조합에 맡겨뒀던 입찰 보증금을 회수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에 가입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창단 2년 만에 첫 통합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첫날부터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SSG는 무결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뤘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 낮은 7.6도, 한낮에는 예년보다 3도 높은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우리의 총선격인 미국의 중간선거가 지금 이 시각 치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지난 2년의 평가일 뿐 아니라 2024년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 중간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버지니아주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지금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투표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전국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버지니아는 저녁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까지 투표소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나는 하와이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주말 끝난 사전투표는 전국에서 4,500만 명이 참여해 4년 전 중간선거보다 1,0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중간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네, 이 미국 중간선거가 집권 여당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여당인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하원은 435석 전체를 놓고 선거가 치러지는데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공화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이 214석 정도로 집계되는 가운데 경합 지역 가운데 4석만 더 확보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10석 이상 차이로 공화당이 이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00석 가운데 35명을 뽑는 상원은 여야가 박빙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원은 여야가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 경합 지역 5곳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을 지킬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화당 지지율이 높아져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박빙 지역의 경우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선 우편 투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최종 결과는 며칠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탈세 의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수사 등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악관은 앞으로 의회에 잇따른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해서 새로운 정책 추진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하원 모두 야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 공식 출마 선언, 다음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2024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주도권은 더욱 동력을 상실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 투표소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관계기관 55곳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용산서장실과 용산구청장실,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의 휴대전화와 헬로윈 안전대책 문서와 전자서류,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의 초청을 받아서 공식 행사에 다녀왔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실은 시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구청장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일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구청장실은 이번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압수수색은 어느 부서 진행했습니까?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 서울을 떠나 경남 의령을 찾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적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용산구 자매도시인 의령군의 초청을 받아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박 구청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사실은 집안 시제를 모시러 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령은 박 구청장의 고향입니다.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령군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오태환 의령 군수를 만난 사실은 확인했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29일 날 경상구청장 오셔가지고 선생님하고 내가 감당을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쭉 잠시 이야기하고 그래갔습니다. 두 지자체장이 왜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박 구청장이 면담 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박 구청장이 현장을 2차례 살펴봤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구청의 해명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령 일정을 마치고 상경해 저녁 8시 20분쯤 구청에 도착한 박 구청장이 귀갓길에 현장 인근을 스치듯 지나간 것일 뿐 제대로 살핀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3차례나 진행된 헬로윈 안전대책 회의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박희영 구청장. 박 구청장의 책임은 조만간 진행돼 경찰청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손을 덜덜 떨며 언론 브리핑을 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특수본 입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방 내부에선 참사의 책임을 소방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 새벽 모두 4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주관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갈수록 늘어나는 사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를 든 왼쪽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포착되며 당시 SNS를 중심으로 최 서장을 향한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 364명 등 848명이 동원되었고 소방차 94대 등 143대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서장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을 빠져나가진 못했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 책임자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이 공동대응을 요청한 2건에 대해 구급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엔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점 등을 특수본이 살펴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소방 내부에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소방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엔 최 서장의 입건에 화가 난다는 글이 300개 넘게 올라왔고 일부 SNS 게시물엔 경찰이 최 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날선 비판이 담겼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소방서장님을 잘못된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반면 경찰 내부에선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까 조심스럽지만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법적 지위는 긴급 구조지원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주요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인사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거듭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에 대한 파면을 압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사람도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질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바꾸는 건 후진적이라면서 아직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또 2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런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책론, 경질론에 선을 그은 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도 일단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오늘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도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한덕수 총리 경질,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은 계속 제기됐습니다. 저라면은 뭐 정책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일. 대통령실은 사고 수습 이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면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치권에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수석이 강승규 수석과 대화를 나누며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썼다가 지운 사실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두 수석은 사적 대화였고 국감 상황에 대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국회 모두 거짓말의 여왕이란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을 질타하는 국감 도중 김은혜 홍보수석이 펜으로 쓴 건데 황급히 글자를 지운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고 국정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김 수석과 강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사적 대화였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 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적 대화라면 대화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야당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김은혜의 거짓말 여왕은 계속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김대기 비서실장도 두 수석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 진땀을 흘렸고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입이 뭐 10개라도 말이 없고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메모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여당에서조차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어떤 메시지를 필담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사과도 했고 결국 두 수석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야당에선 두 사람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당분간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엽니다. 비대위는 오늘 오후 4시에 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안전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비대위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인근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추모공간과 이태원 파출소, 이태원 119 안전센터를 연이어 방문합니다. 이태원 사고특위는 회의 전인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참사 당시 지휘 체계를 따져 묻고 112 신고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태원 파출소와 유실물센터 방문에 이어서 오늘도 이태원 참사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용산 소방서를 찾아서 참사 당시 상황 브리핑에 참석을 하고 일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한 정부 수뇌부 책임론을 강조하면서도 연일 현장을 찾아서 참사 당시 고생한 일선 인력들을 격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 6개월 만에 서초동 자택을 떠나서 보강공사를 마친 함남동 관저로 입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당일 관저에 경찰이 배치됐었다는 주장을 거듭 반박하며 관저 경호 인력은 청와대 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오전 9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주한 한남동 관저 주변 도로에서 경찰이 통제에 나선 뒤 줄줄이 검은 차들이 내려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공식으로 첫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하루 전 입주했는데 취임 6개월 만입니다. 집기류는 거의 이사를 마쳤고 김 여사가 이동해 3층 짐을 정리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경호처 차장이 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하루 전날 입주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마친 뒤에도 외부에서 관저가 들여다보이는 문제가 확인돼 보강공사로 입주가 지연됐고 이태원 참사로 일주일가량 더 늦춰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기존 서초동 사저는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빈집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관저 경호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일 빈집인 대통령 관저를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는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힘과 경호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경호처 인력을 배치 때문에 이 참사가 더 커졌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한남동에 200명이 있었다는 것은 훨씬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고
경호처는 또 경호 인력 전체로는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청와대 때나 지금이나 사저나 관저나 경호 경비 인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대응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 오후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체 회의에는 어제에 이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김은혜 강승규 수석의 메모 논란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받은 자금의 사용처와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했지만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은 여러 차례 적시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기소하며 밝힌 혐의는 구속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가로채 실제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은 6억 원이지만 남 변호사가 이들의 요구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마련한 돈 전체를 불법 수수액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불법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을 체포할 때부터 지난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돈의 성격을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못 박은 건 금품 조성부터 전달 과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됐다는 의미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드러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을 실제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구속기간 내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입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정점인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도 공소장에 명시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공소장에 적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남욱 유동규 일당과 유착해 각종 선거 지원과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기소를 두고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공범으로 몰아가고자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과정부터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선거 지원과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2014년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이번 기소에선 제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와 묶어 포괄 일죄 적용을 검토했다가 일단 접은 겁니다. 그러나 해당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해온 검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뇌물죄 추가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김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만 기소하면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각종 금품과 선거 지원의 대가로 사업상 특혜가 오갔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과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 돌입을 저울질하는 중입니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 함께 정 실장을 여러 차례 거론한 것도 본격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형제처럼 지냈고 성남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많은 내용을 주고받으며 민간 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형성해온 곳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겨냥한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사실상 최고 윗선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자금에 연루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루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조만간 정 실장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경우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8억 원이 넘는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을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면서 검찰의 창작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주주들의 고소 이후에도 한동안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룹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허영인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검찰은 회계와 내부감사 자료 등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 7월 SPC 계열사들이 총수의 관여 아래 오랜 기간 계열사 삼립을 부당 지원해 4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계열사끼리 재료나 제품을 사고 팔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 지원의 배경에 총수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주식회사 SPC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발표로 계열사 샤니의 소액 주주들은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모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이나 보유 주식을 헐값에 양도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2년여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검찰 수사는 최근 들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검찰은 황제복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허 회장 등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이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황제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등 SPC 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총수 일가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제 경찰 수사를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 기사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의당 또 무소속과 힘을 모아서 9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면서 선을 긋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기사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불참을 하더라도 야당의 의지로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폭주 프레임을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향신문에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세월호 참사, 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정조사와 수사가 병행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과거 LH 임직원 투기 사건 등에서 국정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씻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그동안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지 그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우리 일상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줬습니다. 대책과 관련한 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1면에는 일상 속의 밀집 공포를 해결할 3대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네. 질서 있는 일방통행, 또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돌발 상황 정보 공유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최근 박준영 교수팀이 발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방통행, 양방향 우측 통행, 그리고 무작위 양방향 통행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그 위험도를 가늠해 봤습니다. 네. 일방통행이나 양방향 우측 통행에서는 1000명 정도가 통과를 하더라도 통행이 막히거나 큰 압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양방향 통행에서는 600명만 되더라도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800명이 되면 압사 사고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사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곳을 탈출하는 시간도 일방 통행과 양방향 우측 통행은 70초대였던 반면 양방향 통행은 143초가 걸려서 한 2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파가 몰릴 때 그때라도 일방 통행을 지정해야 한다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면서 밀집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또 위험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번 참사 이후 그동안 참아야 하는 불편으로 여겼던 출근길 지하철 혼잡 문제 역시 안전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승강장 확장, 또 칸별 혼잡도 표시 경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나 소방, 또 지자체, 의료기관 등 각 기관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에는 바이든 현재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구도의 사진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중간 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이 바이든과 트럼프 사진 아래에도 오늘 누가 웃을까라는 작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미국 현지 매체들을 인용하면서 그 결과를 전망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매체에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상원은 박빙이라면서 아직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공화당이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까지 압승하는 이른바 레드웨이브가 나타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도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면서 사실상 2024년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셈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일보에는 주요 선출직에 도전한 한국계 후보가 40여 명에 달한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중 몇몇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의 인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후보인데요.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입니다. 네. 작년 워싱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의사당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크게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26년 만에 탄생하는 한국계 3선 하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하와이주 부지사 후보로 나선 실비아 장 루크 하원 의원도 당선이 현재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주 정부 최고 직위에 오르는 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잠시 후부터 오후 한 2-3시까지 미국 주별로 투표가 순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개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결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도 저희 YTN에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요. 네, 오른쪽 아래 보이는 기사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풍산개를 선물받지 않았습니까? 이 풍산개를 반환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이 반환 방침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었던 어제였습니다. 네.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반환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과 측과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 반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가 취재한 결과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에 있는 동물병원에 인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도 위탁기관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전부터 기르던 마루와 풍산개 고미 사이에서 태어난 다운이는 반환하지 않고 직접 기르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다운이 역시도 대통령 기록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비로 키우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면서 반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대통령실 국감장에서는 이 풍산개 반환을 두고 여야가 격하게 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데 청약 통장의 이자는 2.1%로 찔끔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전히 기준금리에 미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약저축 금리 변동은 2016년 이후 6년 만의 변동인데요. 네.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번 달 안에 2.1%로 오를 예정입니다.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보다 연간 3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준금리가 거의 다달이 오르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시중은행 예금금리도 최고 4%대까지 오른 걸 감안했을 때 왜 청약저축금리는 이렇게 느리게 오르고 여전히 낮은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는 청약저축이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 사업과 연동됐다는 점을 들면서 큰 금리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금 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지금과 기준금리가 동일했던 때 주택청약저축의 해지 시 이자율은 4%대였다면서 현재의 청약저축 금리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SSG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와의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중앙에 김광현 선수를 중심으로 기뻐하는 선수들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SSG 랜더스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뒤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리그 역사상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와이어 투 와이어는 시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내 1위를 유지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SSG 랜더스는 올 시즌 정상에서 단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시리즈 MVP로는 김강민 선수가 꼽혔는데요. 1차전에서 9회 말 동점포를 쏘아 올렸고 또 5차전에서는 9회 말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리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베테랑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SSG 랜더스는 선수들 연봉도 올 시즌 크게 올렸고요. 또 선수단 라커룸 등 시설 투자에도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투자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 진 키움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 시즌 시작 전에 키움이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변을 거듭하면서 정상에 도전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한국 시리즈에서도 계속해서 명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안우진, 이정후 등 젊은 에이스들의 활약을 보면서 또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SSG 랜더스와는 정반대로 선수단 총 연봉이 10개 팀 중 9위이기 때문에 이른바 가성비 좋은 도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노동계가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인 그룹 회장을 입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하 주차장에서는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식 결과가 늦어지면서 정작 화재 원인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사고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1일 대전고용노동청은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2곳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실질적인 최고 경영 책임자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입건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이자 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참사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 책임자인 정시선 회장을 입건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대전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영업이 중단된 현대아울렛에서는 지난 3일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을 빼낸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층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지하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빼내고 내부 청소를 진행하기 위해 작업자를 투입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지 민간업체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점검으로 곧바로 지하층에 대한 청소가 이뤄지고 영업이 재개되는 건 아닌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전노동청은 현대백화점 측이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웃렛 안전관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화재 원인이나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중요한 사실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의 끝자락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현재 서해안과 강원 북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으로도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짙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3도, 청주 6.7도, 광주는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7도, 대전 18도, 대구와 창원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다행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은 예측과 달리 7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고 한미를 향한 비난만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여건을 확보하면서 여러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를 마쳤다는 북한 7차 핵실험 시기는 중국 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 사이로 예측됐습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의 행사를 고려하고 미 중간선거를 맞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 그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조용했습니다. 북한은 대신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거나 항공기를 동원한 공중 무력 시위 등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효과보다 기술적 완성도에 따라 핵실험 시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전술핵에 탑재하기 위한 전술핵 무기라면 그 기술적 수준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나. 핵실험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패로 추정되는 괴물 ICBM 화성 17형을 재발사하거나 올해 예상됐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도 아직 남은 카드입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한미일 3국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쏘았다는 일종의 기만전을 펼치거나 우리 군의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예측 시기가 지나갔지만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한미 양국의 억제 전략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에 우려를 표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서 금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력이 배전업체들의 공사대금을 반년씩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일부 공사비를 깎으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한전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체들 반발에도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협력업체에 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밝힌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전에 대한 정부의 긴축 압박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배전 협력업체들의 반년제 공사대금 2,300억 원을 안 주면서 일부 공사비는 40% 넘게 깎도록 공사대금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모세혈관을 책임지는 배전 전문업체들이 대상인데 당장 전신주를 보수하건 새로 세우건 시공통보는 이어지고 있어서 미지급 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도중에 공사비 계산법을 바꾸고 밀린 돈도 새 계산법대로 지급하겠다는 한전 계획이 일종의 갑질 아니냐는 YTN 보도가 나오자 한전은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영지원 부사장이 직접 챙기고 간담회를 열면서 업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한전은 수차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사대금 계산법인 품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계산법을 묶인 대금에 일괄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꺾지 않았고 배전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인 협회와 협의를 통해 품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통보, 시공지시는 계속 오늘도 내려지고 있거든요. 예상부족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는 돈은 없는데 이부터 일단 시키고 보면 최악의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은 안전 때문에 공사 방식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계산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년째 일부 공사비를 안 주는 건 새 계산법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 협력업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돈과는 상관이 없다는 한전. 하지만 취재진은 한전 예산 담당자의 전혀 다른 얘기를 확보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돈을 주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 조달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진짜로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한전을 향해 계속해서 긴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이내 사실 더 줄이라고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에 대한 정부의 긴축 압박 여파가 협력업체에까지 영향을 끼친 거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공사비 지급 축소는 한전의 신용도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 압박을 받는 한전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공기업이 심각한 신용도 하락을 겪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에 대해 정식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국의 공군력을 총망라하는 대형 항공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중국판 킨잘, 타우러스 등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며 미군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주하이 에어쇼의 주인공은 올해도 제20 편대가 맡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종으로 미군 F-22의 대항마이자 중국 공군의 주력입니다. 已然成为了我们人民空军捍卫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的尖刀力量。 지난 8월 타이완 봉쇄 훈련에 투입됐던 공중 구뷰기도 이번 에어쇼에서 육중한 몸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개막 나흘 전 주하이에 도착한 훙6 폭격기엔 못 보던 미사일이 달려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군 요격 시스템을 뚫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탄도탄 킨잘과 비슷합니다. 一方面的话是固定目标，还有一方面的话就是可以打击慢速移动目标，打击包括航母在内的这些大型的水面舰艇。 우리 공군이 도입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 타우로스와 빼닮은 무기도 노출했습니다. 중국판 F-35로 불리는 FC-31 스텔스기의 시험 비행이 올해 처음 공개될 거란 기대도 높습니다. 중국의 FC-31 스텔스 전투기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성능과 재원이 비슷해 앞으로 수주전에서 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수로 떠오른 각종 무인기와 요격 시스템도 총망라됐습니다. 또 자체 개발에 성공한 여객기, 비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안정성을 과시했고 최근 T자형 구조를 완성한 우주 정거장 모듈을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당원의 목 박은 시진핑 집권 3기. 이번 에어쇼에서도 미국에 도전하는 야심이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에 맡겨두었던 입찰 보증금을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에 가입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최근 입찰 보증금 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아니라면 회수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도움된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조합 사업비로 사용되고 조합에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는 게 통상적인 만큼 자금 유동성과 관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중에서도 금융비용 상환을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 회수 등 자금 수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7천억 원 규모 서울 둔촌주공 PF 차원 발행 때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마저 차환에 실패하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건설사, 시행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중견 중소 건설업계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 사업을 위한 PF는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견 중소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농협, 신협 등이 올해 신규 PF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금융권 대출이 쉽게 이뤄지던 부동산 호황기 때는 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PF 보증가입도 급증했습니다. 매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인기가 낮았던 제도인데 요즘은 보증 없이는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 부동산업체가 보증받은 PF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주택 경기 둔화로 통상적인 PF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공사 보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8월까지 도산한 건설사는 8곳으로 집계됐는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제 중간선거 개표를 앞두고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간선거가 기존에 봤으면 1950년대 이후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S&P 지수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평균 15% 상승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일단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공화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박빙인데 일부 공화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시장에서는 공화당의 승리를 갖다가 최소한 하원에서의 승리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의 기조는 일단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요. 그 재원은 이제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식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런데 네. 일단 법인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법인세를 인상하게 돼서 이제 기업의 투자 비용이 올라가는 정책을 쓰게 되면 이것이 물론 투자도 감소해서 GDP도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이제 고용,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경제학의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증가를 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민주당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기업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보여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에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정책이 또 제동이 걸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시중에 덜 풀리니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속도가 조절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반영이 돼서 이제 미국의 이제 주가가 3일 연속 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한 1,400원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이게 이틀간 30원 넘게 떨어진 건데 환율 상승 추세가 좀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한미 금리 차에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는 단기적으로 아무튼 원달러 환율은 한미 금리 차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한미 금리 차는 당분간 더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미국은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 지난번에 FOMC 회의 이후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뭐 물가가 억제되는 확실한 그 시그널을 보일 때까지는 미국의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뭐 12월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이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 와치에서도 보면 두 개의 이제 확률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의 확률은 거의 뭐 아직도 비슷비슷합니다. 뭐 53%, 47% 오늘도 그랬는데요. 약간 빅 스텝으로 기울고 있긴 한데 네. 그렇지만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 대신 빅 스텝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 금리 기준금리 상단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5.25%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지난번에 그 점도표 상에서는 4.6%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5.25%까지 올라갔으면 기준금리 상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미국이 5.25%까지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창용 총재가 올해 뭐 얼마 전에 뭐 기준금리 상단은 3.5%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요. 또 이게 그게 과연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3.5라고 하면 미국은 5.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미 금리 차는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된 것은 뭔가 이제 호재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호재라는 것은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것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가 반영이 돼서 그러면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중국 경제가 이제 내수가 이제 뭐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약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네. 우리나라도 중국의 내수가 진작이 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위안화 강세가 되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온 것이 일단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네. 일단 내일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시장은 지금 7%대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7.9%대로 8%에서 이제 7.9, 여전히 8%에 상당히 근접하긴 하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7.9%로 내려간 거라서 일단은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로 지금 뭐 미국 증시에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약간 안정이 되고 이런 모든 이제 좋은 소식들이 선반영이 된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근원 CPI 일단 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리고 물가 상승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근원 CPI 상승률은 시장에서 여전히 예측하기를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6.5% 상승률이라는 것은 그럼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보면 지난달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6.6%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지만요. 6.5나 6.6이나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이제 8월 달 상승률 같은 경우는 6.3이었거든요. 그래서 6.3에서 지난번에 6.6으로 뛰어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충격을 받았던 건데 6.5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8월 달보다는 높은 수치라서 물가가 꺾였다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이제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의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지금 뭐 한 2달 전부터 미국의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이제 주거비, 월세가 꺾이는 게 이제 가시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여기 나와가지고 굿모닝 경제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 주거비가 주택 가격이 꺾여도 이제 월세가 꺾이는 데까지는 제가 이제 시일이 걸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 시차가 16개월,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16개월이 걸린다는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요. 네. 한 2달 전부터 미국의 주택 가격이 꺾이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16개월의 시차를 감안하면 도시 지역의 월세가 꺾이려면 2024년 2월에서 3월이나
도시 지역의 월세가 꺾인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CPI가 확실하게 이제 감소가 되려면 상당 시일이 앞으로도 더 걸릴 것이다. 지금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예.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예. 그러면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물가가 꺾인다는 시그널은 대체 뭡니까? 물가가 꺾인다는 식으로는 파월 의장은 일단은 미 연준에서 보는 것은 CPI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보면 미국 연준에서 주목하는 물가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네. 지금도 보면 CPI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보다 상승률이 한 2% 정도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그 중에서도 연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식료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이 약 2% 후반대 근접한 2% 후반대에 근접한 정도로 가면 아마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긴축적에서 완화적으로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 상승하는 거를 그냥 동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로 보이고요. 네. 5.25%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데 금리 인상을 해도 5.25%로 내년 한 11월 달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25%까지 인상하는 거는 아마 내년 한 1, 4분기까지 인상한 다음에 거기서 동결하는 수준으로 11월 달까지 쭉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있고 중국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뭐 달러화 강세가 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오를 거다라고 예. 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일시적으로는 하락됐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뭐 만약에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뭐 금리 상단을 3.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만약 그 말을 지킨다면요. 네. 말은 항상 바뀌니까요. 예, 그러면 만약에 금리 차는 5.25까지 갈 것으로 보이니까 미국은 한미 금리 차가 벌어져서 추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국은행이 9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수지가요 16억 1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전 달이죠. 8월 달만 해도 적자였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흑자가 됐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뭐 다행히도 이제 상품 수지, 네. 제품의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가 원래는 이제 적자였거든요. 8월 달만 해도 뭐 30억 5천만 달러 적자였는데요, 큰 네. 폭에. 9월 달에 이제 16억 1천만 달러로 이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상품 수지가 8월 달에 44억 5천만 달러 적자에서 9월 달에 소폭이지만 4억 9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행 관련돼서 그 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도 8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여행 수지 적자가 또 컸었었는데요. 네. 9월 달로 되면서 여행 수지 적자 폭도 약간 줄어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상품 수지랑 여행 수지 적자 폭 감소, 상품 수지의 흑자 전환 이것이 이제 경상 수지를 다시 흑자로 전환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게 뭐 수출은 줄었고 또 수입은 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은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수출하고 수입은 크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18%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출은 또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이제 부진한 것은 가장 큰 게 이제 중국 경제가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써가지고 내수가 부진하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인데 네. 이 중국의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대중 수출이 타격을 받아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진 영향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요. 수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달러 현상.
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죠. 뭐 가스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러시아의 의존도가 컸었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무기화를 하는 바람에 천연가스를 러시아로 수입을 못하니까 호주나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천연가스를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도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가격을 계속 감산해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달러도 올라갔는데 원유가도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서 에너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상품 수지의 흑자 폭이 전년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진영이, 그러니까 민주당 또는 공화당 어느 진영이 다수당이 돼야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겁니까? 예, 지금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뭐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공화당이 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일단 뭐 이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예측이 있는데요. 뭐 일부 예측은 공화당이나 사실 뭐 이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절에 또 보듯이 뭐 공화당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뭐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을 해도 기본적으로 뭐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모든 그 생산 시설을 갖다가 미국으로 끌어와라. 뭐 이런 것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의 그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하고 있는 급격한 지금 뭐 모든 그 재정 지출을 늘리고 뭐 이러는 거에 제동이 걸릴 것은 분명하고요. 당장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지금 한국에 직격탄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장 생산을 갖다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두 조립부터 해가지고 생산을 다 미국에서 하는 거에만 보조금을 약 뭐 최대 1,000만 원인데요. 그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당장 내년부터 회사당 뭐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 그 제한을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1년에 20만 대만 보조금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 풀어버리면 지금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였는데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 자동차가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컸었거든요. 1,000만 원 보조금도 현대 자동차는 지금 한국에서 조립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보조금 혜택도 못 받는 데다가 테슬라는 1년에 20만 대까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 제한도 풀어버리게 되면 더 많은 자동차가 테슬라 자동차가 혜택을 받게 돼서 현대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의 여러 상원 의원이랑 하원 의원들이 그것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화당이 이기는 것이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인플레 감축법이 좀 수정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그런 조짐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는 일단은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급조된 법안인 측면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도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조지아에다가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하원 의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엘라바마에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은 이미 이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이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친서도 보내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수정할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용으로 급조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일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 불평등 논란이 참 많은데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시에나에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 청동 조각상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이탈리아 시에나의 상카시아노 데이바니에 있는 온천 유적지에서 청동 조각상 24점이 발굴됐습니다. 24점 가운데 5점은 약 1m 길이로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을 한 명이 독차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복권협회는 현재 시각 8일 트위터를 통해 당첨금 20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8,193억 원에 이르는 파워볼 당첨 티켓 한 장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40차례 1등 당첨자가 없어 계속 쌓인 이번 당첨금은 종전 최고인 지난 2016년 1월에 파워볼 15억 8,6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월에는 3명의 당첨자가 당첨금을 나눠 가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명만 당첨됐습니다. 이번 파워볼 당첨금은 19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일부 지역의 기술적 결함으로 전날 밤 예정됐던 추첨이 10시간 이상 지연된 뒤 20억 달러대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충남 서산의 경우 가시거리가 100m 채 되지 않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고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개와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광주 5.8도, 부산 1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행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